한 주 동안의 글로벌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화상 연결로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늦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로 감축하기 위한 입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몇 시쯤 우리나라 시각으로 발표가 됐나요? 거의 자정에 임박해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책을 총괄해가는 뭐 청와대 같은 곳이죠. 유럽 연합의 27개 나라들의 연합체입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이제 55% 감축하고 나아가서는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계획을 확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박사님께서도 이제 못 주무시고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셨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관심이 높은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추이를 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유럽연합의 이 결정에 탄소 국경세 발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적용을 좀 예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죠. 예,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데는 전부 합의를 하고 있고요. 네.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2015년에 발효가 됐죠. 그래서 그 목표 년도인 2050년에는 더 이상 탄소의 순정 부분을 하나도 없이 하겠다. 그게 탄소 중립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계획으로서 2030년까지 각국이 탄소를 줄여야 될 목표를 올해 11월 달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제출할 텐데요. 네. 바로 이 유럽은 이 대목에서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언제 대비 55%를 감축하느냐면요. 1990년에 썼던 거에 비해서 55%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2050년에 이제 완전히 순정을 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이것은 다 예측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확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탄소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매기는 이 제도는 사상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탄소 국경세 금액도 적지가 않고 네. 새로운 판이 깔렸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패러다임 체인지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동안에는 관세를 매긴다든지 국경을 넘어갈 때 통관 관세를 좀 매긴데 이제는 안에 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도록 만들어졌느냐 또는 그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이 대목을 꼭 집어 따져서 그 업체나 그 나라에 세금을 받겠다. 이건 혁명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경을 넘어갈 때 당연히 세금 내는 건 맞는데 수출하는 품목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따라 돈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초에도 우리가 적용 예외가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탄소 국경세를 내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가요? 탄소 국경세를 내게 되면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할 때 그 제품 가격이 그 세금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현지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현재 지금 우리 대외무역정책연구소의 분석한 거로 보면 현 상태에서 탄소 국경세를 바로 부과하면 2026년에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한 2%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이 지금 금액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격 부담이 약 한 1조 3천억 정도 돈을 더 물게 된다. 그러면 가격을 높이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탄소를 배출해내는 그 가장 많이 내는 제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탄소 배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 1위는 아닙니다. 가장 이제 나쁜 나라들이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는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있거든요. 이번에 EU가 2026년부터 이제 탄소 국경세를 매기고 그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우선 2016년에 5개 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이 5개 품목을 적시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철강, 알루미늄 분야가 일단 직접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선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2026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5년 정도 남았는데 정부가 이런 새로운 수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된다고 정해졌다면 정부가 일단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기업들이 방향선회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탄소는 더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 이것이 국제적인 연대가 상당히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을 중립화시키는 없애는 것을 주도한 분이 사실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국제연합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사무총장을 하고 있던 반기문 씨예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은 탄소를 배출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 제조업들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을 우려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게 당장에는 안 될 것이다 해서 오히려 기업들을 안심시켜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심시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현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우리 기업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네. 이 탄소 소비를 적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상의 지원 이런 것을 대폭 늘려가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우리 산업 구조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네.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갑자기 탄소 국경 조정세를 맞으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외교적 역량도 좀 동원해서 좀 단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좀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 역량도 발휘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탄소 국경세 관련 움직임에서 이 민관이 협력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럽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와서요. 정부는 탄소 소비를 줄이는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오래전부터 펴왔습니다. 예. 문제는 미국인데요. 미국도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이건 유엔의 협약입니다. 이 협약이 발족할 당시에 앞장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정권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이 탄소를 많이 쓰는 러스트 벨트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탄소 국경세라든지 탄소에 관한 각종 규제가 상당히 미국 때문에 늦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게 올 1월 20일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EU의 이런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지금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지지를 넘어서서 미국도 조만간 빠르면 한 달 내로 미국의 탄소 국경세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은 연대가 돼서 탄소 중립, 탄소 국경세 부과 쪽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인도라든지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 여기 지금 상당히 저항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과 유럽의 도입 세력과
저항 세력인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어느 쪽이 힘을 더 영향력을 더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좀 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탄소를 이제 더 이상 배출해서는 인간의 미래가 없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지금 때 컨센서스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의 문제지 탄소 오리엔티드된 경제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이를테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탄소를 스티븐슨이라는 영국의 그 발명가가 전기기관을 만든 이후로 산업혁명을 했는데요. 그 전기기관이라는 게 석탄을 뗀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구의 탄소가 많아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탄소나 석유를 떼서 자신들은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누려놓고 뒤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이제 좀 성장하려고 하니까 탄소 그만 쓰지 마.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늦게 경제를 출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줘야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 탄소 배출 비중이 높고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얼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감소율을 보고 좀 국경세를 좀 감해달라. 네. 뭐 등등 이런 어떤 외교적인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여기에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이코노미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이 EU에서 발표한 탄소 국경세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 승인을 받아냈다고요. 이거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예. 아마존을 만들어서 아마존을 세계 제1의 기업, 지금 시가총액 세계 제1의 기업으로 지금 아마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과 거의 협조를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공동 창업했던 이제 후배에게 회사를 넘기고 본인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퇴직하는 정년 퇴직 기념으로 우주를 가겠다 해서 미국 그 나사 본부에 허가를 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없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우주로 갑니다. 네. 그런 면에서 드디어 이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영인들의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세계가 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억만장자들은 좀 보면 우주에 열광하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주가 이 인간의 다음 세대의 어떤 생존의 터가 되기도 하고 또 우주를 누가 장악하느냐, 거기에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우주를 장악해서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는, 누가 그걸 조정하냐에 따라서 지구상의 패권이 달라지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우주를 장악하지 못하는 자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여기 우주에 돈벌이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이 테슬라를 꾸린 이 양반은 벌써 자동차 회사로 지금 알려 있지만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한 3,000개 정도를 띄워놨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할 때 그 인공위성으로 조정해서 사람이 없는 저절로 가는 차를 만든다. 이것도 우주를 장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통신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통신, 이것은 다 망을 깔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바로 전파를 쏘게 되면 망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뭐 그 밖에도 우주에서 불로약을 실험을 한다든지 뭐 코로나 백신을 실험을 한다든지 우주가 경제적 보고다. 그런 면에서 우주로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말은 퇴직 후 우주 여행 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속내에는 더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베조스가 마이애미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부만 판단이 아니라 행동, 행실까지도 감안해서 콤마로 졸업하는 그 1등 학생이 졸업사를 하는데요. 그 당시 졸업사 제목이 앞으로 20년 내에 내가 우주를 가겠습니다. 그 졸업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사업을 하겠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하느냐.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 지금 지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이게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지구가 온난화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기차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우주선 타고 우주로 가서 화성에 지구의 새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제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를 상대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재계에서는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고요. 마치 1492년이죠. 콜럼부스가 유럽 대륙에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600년 전에 그걸 발견했처럼 지금 앞서가는 기업인들은 우주를 새 식민지로 만들자 하는 그런 논의가 또 그런 제약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구상에 살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못 가봤는데 우주는 언제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우주 관광 산업이라는 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 얼마나 현실성 있게 다가오나? 이런 의문이 사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관광 산업의 현실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나 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지난주에 영국의 이 버진 어틀랜틱이라는 항공사 여기에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아주 괴짜 경영인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 왔어요. 우주에 갔다 와서 세계 최초가 됐는데 뭐 지금 베이조스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브랜슨이 돌파한 것은 89km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베이조스는 100km까지 올라가야 우주다. 89km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10km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리차드 브랜슨이 만든 그 우주선은 지금 벌써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산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돈을 주고 티켓을 샀어요. 네. 그래서 또 다다음 달 계속 갑니다. 지금 가격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함으로써 리차드 브랜슨이 이 우주선 탑승 그를 요금을 3억 5천 정도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3억 5천 정도 받고 한 20-30명씩 실어 가면 뭐 이번에 브랜슨이 갔다 온 것은 6명 실어 갔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 가는 과정에서의 각종 기술 또 우주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유망한 산업으로 지금 각광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김대호 글로벌 경제연구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